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깍 잡은 키시까지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왼쪽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푸는 거는 분류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시험 문제가 125에 뭐가 나올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끝났는데, 화살은 떠났는데 이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쓴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그거는 생각도 하지도 마세요. 일단은 제가 합격된다고 하면은 합격이 되는 거 맞나요? 그거 어떻게 쓰셨는지 저도 모르는데요. 대제목만 갖고 합격 불합격을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떠난 문제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일요일 날 앞으로 이제 계속 풀 문제, 거기에다 한번 집중하시고요. 그 문제들만 들고 가셔서 이해를 하시고 쓰셔도 충분히 합격을 해요. 중요한 거는 문제마다 뭐 나셔야 된다? 분류하고 중요한 거 강조. 핵심이 뭐냐? 분류하고 핵심만 보시는 거죠. 자, 계속 내용을 쓰면서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할까요? 기본 아이템은 뭐예요? 분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하고요. 중요 아이템은 뭐예요? 중요 핵심. 핵심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핵심 문제죠. 여기서는 항상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실무 또는 현장. 이런 얘기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이 두 개만 알고 가시면 돼요. 1번, 2번. 물론 더 알면 좋겠다마는.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지 붙는 시험 맞나요?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떨어져요. 왜 그래요? 아마 저보러 지금 시험 보라고 하면, 다시 시공기술사 시험 보라고 하면 저 떨어질걸요? 왜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면에는 쓸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나마 또 그거를 차떼고 풋떼고 모식도 그리고 다 대제목 잡고 하면은 실제로 쓸 내용이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여기 안에다 쓸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 시간에 그 내용에 딱 알맞게 요약해서 넣는 게 핵심이지, 그거를 내가 많이 알수록 안 좋아요. 오히려 딱 지면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우표 수집을 하시듯이 답안을 나올 만한 문제를 정리를 하시되, 어떻게 하면 요약이 돼서 제대로 제 시간에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십니다. 자, 뭘 하는 거예요? 나올 만한 문제를 제대로 거기 지면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 연습을 안 하시고 계속 정리하고 외우고 하면 시험장에 가서는 생각이 많아져서 안 나갈 거예요, 볼펜이. 이것도 써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써야 될 것 같고, 막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안 썼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만한 시험에 대한 문제, 즉 우리가 학원에서 찍는 문제는 어떻게 하신다?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셔서 딱 그거 제 시간에 쓸 수 있을 분량으로. 답안 클리닉 밴드 같은 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내용을 수십 번 화이트를 고치시고 이걸 또 여러 번 쓰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못 써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간략하게 시간 안에 쓸 수 있게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내용이 엄청 많고요. 분량도 많아요. 그럼 못 쓰잖아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나올 만한 문제를 찍어드리면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만한 분량만 하시지, 더 이상 많이 쓰지도 마세요. 내용 많다고 절대 안 붙여줘요. 핵심을 찔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갖고 간다? 분류, 중요한 건 핵심. 이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 항목 보겠습니다. 자, 순환골재의 특성은 뭐가 있나요? 물리적, 화학적, 기타 이런 거 있죠. 우리 이거 했었죠. 용어 정리, 우리 기출반 용어 정리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순환골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순환골재에 대한 부분에서 적용, 즉 우리가 용도, 적용이나 또 용도, 요거는 기본적이고요. 여기서 물어본 건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을 어떻게 나눈다? 물리적 특성, 또는 화학적 특성, 여러 가지 얘기를, 기타 특성을 나눌 수 있겠죠. 자,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기타, 여러 가지를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특성을 상세하게 쓰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물어본 게 특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본서에 보시면 특성은 뭐가 있죠? 물리적 특성. 자, 비중이 커야 작아요? 비중이 작다, 가볍다 하는 거죠. 자, 흡수율이 커야 작아요? 흡수율이 커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다. 자, 보통 이제 우리 물리적인 어떤 특성을 하면 입도 함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입도가 분량이에요? 양어예요?
불량해요. 왜냐면 그걸 다 체가름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입도가 불량해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후졌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기타 뭐 화학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염화물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 있어요. 불순물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석분 많다 이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리적 특성이 별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 특성에 대한 어떤 공학적인 문제점하고 대책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흡수율이 크니까 어떻게 하면 흡수율을 할 거냐? 예, 비중이 적으니까 어떻게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혼입률 얘기를 많이 꺼내잖아요. 순환골제만 100%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혼입률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꺼낸다?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 흡수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흡수율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흡수율이 큰 순환골제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는요. 굳지 않은, 굳은, 뭐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성을 두 가지로 물리적, 화학적, 아니면 물리적 뭐 다른 부분으로도 꺼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쓰시고요. 또 뭐 어떤 얘기를 한다? 예, 그 특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 방안 이런 얘기를 하죠. 품질 기준. 근데 특성 얘기가 중요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순환골제하면 뭐가 그 실무에서 문제인가요? 순환골제에 대한 의무 사용 범위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단지 조성이나 아니면 도로나 기층제나 아니면 뭐 관급 고설할 때 순환골제에 대한 의무 사용 비율이 있는데 몇 프로요? 예, 몇 프로요? 예, 점점 막 작아졌다 커졌다 하네요. 40% 아닌데요? 예, 더 큰데요? 예, 몇 프로요? 60%까지 올라갔죠 지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60%까지 올리는데 그게 실무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낸다? 순환골제 활용률 향상 방안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순환골제에 대한 부분은 이게 어떤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냐면 예, 폐기물 재활용이에요. 건설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시험 문제가 근자에 나왔나요? 그래서 건설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나왔어요. 저번 회차에 나왔을걸요? 예, 그래서 건설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건설 폐기물의 종류, 건설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집중해 보시면 되겠죠. 저번에 시험 문제는 건설 폐기물의 종류 나왔으니까 재활용 방안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가고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은 문제 나온다고 하고 우리 이제 이거 풀어봤죠. 자, 매립 방법은 용어 정리해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뭐가 있죠? 수저토사에 대한 매립. 예, 또요. 육상토사에 대한 매립. 하나 더. 폐기물에 대한 매립도 있어요. 수저토사에 대한 매립은 어떤 방식이 있다? 직접 송토하는 방식이 있고요. 중계 펌프선을 쓰는 방식이 있고요. 토운선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중거리, 장거리, 뭐 단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단거리 같으면 직접 송토하는 방법. 중거리면은 중계 펌프선을 해서 한번 매립하고 또 한번 매립하는 방법. 그다음에 완전히 장거리면은 예, 토운선으로 해가지고 그냥 빠지로 실어가지고 나르는 방법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육상 매립은 뭐가 있나요? 뭐 덤프트럭이나 컨베이어나 이런 것들 쓴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예요. 하나 더 용어 정의에는 뭐가 있죠? 폐기물 매립도 있어요. 왜냐하면 준설토가 폐기물이에요, 아니에요? 폐기물이죠. 준설토 폐기물이죠. 맞나요? 그래서 준설토에 대한 부분에서 폐기물 매립도 있어요. 실은요, 그죠? 예, 육상 매립도 있고 수저토 매립도 있고 육상 매립도 있고 폐기물 매립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분류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 강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예, 준설토 재활용.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요. 수저 매립 시에 뭐요? 예, 유보율 향상 방안 이런 얘기 꺼낼 수 있다고 했죠. 예, 요거는 분류 세 가지만 나오시면 되고 거기서 핵심 하나만 짚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다? 분류하고 핵심 강조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나온다고 해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방파제 종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의미하는 게 있어요. 종류는 뭐예요? 특수 종류를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방파제의 종류는 직립제, 경사제, 혼성제가 있잖아요. 그 형상에 따라서. 근데 요즘에는 특수 방파제가 있다고 했어요. 특수 목적의 방파제. 뭐가 있어요? 뭐 플립보드 방파제도 있고
부유식 방파제도 있고 해수순환식 방파제도 있고 여러 다목적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거예요? 특수 방파제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더 많이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여기다가 직립제, 경사제, 혼성제만 쓰고 비교표만 쓰면 안 되고요. 특수 목적 방파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다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방파제가 그 기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채식 방파제나 부유식 방파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방파제가 해수에 대한 순환을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항내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수 순환 방파제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예, 그런 얘기 꺼낼 수 있고요. 이거 이 두 문제는 매립 방법하고 방파제는 나온다고 했죠. 접합 방법도 나왔고 매립 방법도 나왔고 방파제도 나왔고요. 뭐 다 나왔네요. 자, 넘어갈까요? 이제 서술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서술형은 이제 공기단축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강의할 때 공기단축 기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죠? 예, 비용 증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 했었죠. 공기단축 기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비용 증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증가가 있고 하나는 없어요. 증가가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떤 걸로 단축을 한다? MCX 이론 최소 비용 계획법이라고 했고요. 비용 증가가 없는 거는 여유 공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얘는 뭐 한다? 자원 배분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뭐냐면 얘예요. 예, MCX가 이제 더 주인공이죠. 아무래도 공기 단축을 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얘 강조하지만 얘도 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보시면은 공기 단축 기법 중에 그 작업 촉진에 대한 공기 단축 얘기하면은 공기를 실제적으로 단축을 하려면 뭐 한다? 이제 아무래도 CP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뭐 비용 MCX의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1페이지에 뭘 써야 돼요? 용어 정의를 먼저 써야죠. 예, 최소 비용, 예를 들어서 크래시 포인트, 뭐 이제 예를 들면 정상 비용, 정상 공기, 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단축 그 급행 비용, 또는 급속 공기, 또는 급속 비용 하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비용 경사 이런 것들을 1페이지 용어 정의를 기본 용어 정의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분류 쓰시고 이제 단축 방법을 쓰면 되겠죠. 절차.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직접비 말고 간접비가 상당하다고 했어요. 적지 않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돌관 작업하면 야간 작업 비용에 대해서 할증이 붙잖아요. 할증 비용도 별도로 검토해야 되고요. 또요? 간접비가 붙잖아요. 아니 공사를 하면은 일요일날 뭐 작업을 하려면은 거기에 관리자들은 안 나오나요? 관리자들도 다 나오니까 간접비도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금융비용, 이자, 간접비 이런 부분은 별도 검토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검토에 대한 그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작업 촉진에 대해서 공기 단축을 하면 비용이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각화해가지고 어떤 그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이 하나 있어요. 차별화로 뭘 할 수 있죠? 5D BIM이요. BIM 같은 것들로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확률이 크냐면 공기 단축했으니까 작업 촉진, 공기 단축했으니까 원가 절감이 나오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5D BIM이 가장 중요하죠. BIM 준비하세요. BIM이 원래 이번에 나올 줄 알았더니 공기 단축 한번 나왔다가 했죠. 자, BIM 준비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예, 이 다시 여기는 이제 문제를 뭘 얘기를 했냐면 건진법에 의한 설계 안전성 검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죠. 설계 안전성 검토 설계자가 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급인이 뭘 한다고요? 예, 우리 설계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나왔어요 지금요. 예, 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요. 예.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가설 구조물의 설계 변경 요청.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가설 구조물의 설계 변경 요청. 그렇게 하면 대상이 뭐냐, 절차가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거 저번에 시험 문제 냈고요. 또 낼 거예요. 그거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왜냐면 두 개는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그거 준비를 하십니다. 10점짜리로 하셔야 돼요. 거기 이제 보시면은 그 기술사나 전문 그 관리 전문 그 자격을 가진 기술자의 자격 기준이 나와 있죠.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건축 구조기술사나 토목
구조기술사나 토질 및 기초기술사나 또는요 기계기술사 있죠. 강관 동발이 이런 거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단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요? 그 시공사나 수급인한테 연관이 돼 있는 기술사가 있어요. 그죠? 예,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원래 안전관리계획서상에 그걸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있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발주자가 인정하는 범위의 기술사가 있고요. 예, 또 안 되는 기술사도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것도 설계 변경 요청을 할 때 설계 변경 요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나왔다고 치면은 이게 현장에서 잘 돼야 안 돼요? 수급인이 요청을 하면은 그 도급인이 옳았구나 그래 설계 변경 하자라고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잘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안 된다고요. 아니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제 비용이 증가가 되게 생겼는데 현장에서 잘 돼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계 변경 요청하겠다고 하면 뭐예요? 그냥 보강해.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다가 보강하면은 금액 증가해주겠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뭐예요? 실무 얘기를 꺼내야 돼요. 실무상에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반영이. 이게 제도상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이론이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무상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결론상에 그런 얘기를 꺼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 얘기를 꺼내셔야 돼요. 자, 일단은 거기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건진법상에 이제 설계 안전성 검토 얘기했으면 아까 그 검토에 대한 대상은 똑같다고 했죠. 건진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나 설계 안전성 검토나 설계자가 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나 시공자가 하는 구조 안전성 그 구조에 대한 안전성 확인에 대한 부분은 둘 다 대상이 똑같다고 했어요. 어떻게 돼 있죠? 예, 비계 및 거푸집 비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31m 얘기하는 거예요. 비계 및 우리 브라켓 비계. 그다음에 거푸집하고 우리가 거푸집 동바리하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해가지고 그게 5m 이상 뭐 얘기했었죠. 그 5개 그거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흙막이 그 시공시에 주변 집안의 침하 원인하고요. 시공시 주의사항을 쓴다. 원인하고 시공시 주의사항을 쓴다. 자 원인은 뭘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1등, 2등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 뭐예요? 예, 벽체 변형에 의한 원인하고 지하수위 저하의 원인, 그 저하에 의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변에 대한 침하 영향 범위 평가를 할 때도 걔 2개를 갖고 해요. 그래서 2개를 갖고 중첩을 해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인은 다른 거 여러 가지 쓰는데 예를 들면 뭐 항타할 때 항타 진동에 의한 침하도 있고 토리벽 뒤체험을 할 때 그 토리벽 뒤체험을 부실하게 해서 침하가 될 수도 있겠지만 2개의 주인공을 한다면 뭐 한다? 벽체 변형에 의한 침하 하나면 또 하나는요. 지하수위 저하에 의한 침하. 이거는 이제 강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시공상 주의사항은 거기 이제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으니까 시공시 주의사항은 뭐가 있죠? 흙막이 가시설하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죠? 가시설을 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시공 순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굴착을 해야죠. 굴착을 하고 배토를 하고요. 이거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요. 얘를 가시설물을 흙막이 가시설을 만약에 버팀부하고 이게 있으면 뭐 한다? 반입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반입하고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요. 해체하고 반출해야 되잖아요. 그 스트러트 다 해체하고 뜯어내고 반출해야 되잖아요. 네, 해체, 네, 반출. 유의사항은 적어도 굴착하고 설치 해체는 같이 나와야 돼요. 굴착할 때 변이가 생기고요. 설치할 때 늦게 설치해서 변이가 생기고요. 해체할 때 너무 빨리 해체해가지고 변이가 생긴다는 건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시공시 주의사항은 크게 어떻게 한다? 굴착 때에서 얘기를 꺼내고요. 설치 때 변이 얘기도 꺼내고요. 해체에서도 중요해요. 해체를 빨리 선해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어떻게 한다? 존중 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굴착 시에서 또는 설치 시에 또는 해체 시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예, 그 정도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침하 원인이 뭐냐? 가장 중요한 대책은 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거기에 하나를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벽체 강성을 높여야 된다. 아니면 지하 수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결론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결론이 없다고요. 결론 좀 쓰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번에 결론 꼭 쓰시라고 얘기했죠.
결론을 쓰는 게 나아요? 사례를 쓰는 게 나아요? 사례를 쓰더라도 결론을 꼭 쓰세요. 라고 얘기했죠. 예, 결론 쓰셨나요? 그래서 결론을 가급적이면 쓰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결론 써야지.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계속 바뀌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논술은 뭘 낸다? 결론을 내는 게 기본이에요. 결론 없는 논술은 없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장 큰 원인과 대책을 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흑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뭐 거푸집 동발, 자, 이제 이게 우리 가시설 보면 비계, 이제 뭐 비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비계 뭐 이게 뭐 작업 발판 일체형 비계도 있고 강간 비계도 있고 시스템 비계도 있고 뭐 비계도 뭐 한두 것도 없이 많죠. 또 뭐 달비계, 달대비계, 무슨 비계 뭐 하여튼 비계도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하여튼 엄청 많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또 거푸집 동발이, 거푸집을 하려면 거푸집이 측면 거푸집도 있지만 바닥 거푸집이 있고 그 바닥 거푸집을 받치려면 밑에 동발이를 대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거푸집 동발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거푸집이 혼자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위에 떠서 하시려면 동발이를 받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푸집 동발이 하고요. 또요, 흑마기 가시설. 흑마기 뭐 가시설, 예, 또는 예를 들어서 교량 가설할 때 동력을 예, 이용하는 뭐 이동하는 뭐 이제 가설 시설을 하면 요 정도는 우리한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한다? 법령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거. 즉 시험 문제 여기서 뭐 안전 얘기를 꺼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설계 뭐 검토 얘기를 꺼낸다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예, 당분간 계속 갈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앞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험 문제 계속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죠. 자, 전 같은 경우에는 계측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이었고요. 요즘에는 안전이에요. 왜 안전을 자꾸 얘기하죠? 안전사고가 그만큼 많이 나죠. 근절이 안 되잖아요. 근절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낸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하게 어떤 방침이 섰다면 안전기술사나 안전관리자를 많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기술사 왜 이렇게 안 뽑아요? 예. 학원이 잘 되자는 얘기 이전에 예, 안전기술사를 많이 뽑아줘야죠. 지금 요번에 보통 이제 1년에 최소한 150명은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기술사가. 지금 저번에 20명, 저저번에 20명. 이 정도 뽑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110명 뽑겠네요, 이번에. 예, 좋습니다. 토목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빨리 하고 이제 안전으로 가세요. 아니면 이제 품질로 가시거나 예, 요즘 뭐 예, 좋습니다. 기술사 한두 개씩은 다 기본이죠. 그리고 여기서 잘 하셨으면 안전에 가서도 날르실 거예요. 예. 제가 워낙 잘 하잖아요. 예, 좋습니다. 자, 계속 나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질 집안의 하천횡단의 장대기초 현타말뚝 장단점 시공시 주의사항.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물어본 게 예, 현타 말뚝의 장단점 시공시 주의사항 아니에요. 현장 타살 말뚝, 말뚝의 예, 장단점. 장단점을 뭐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공시 유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은 중요한 거 하나 강조를 하면 되겠네요. 유의사항.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질 집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질 집안이다가 하천 횡단이에요. 사질 집안이고 그 다음에 하천 횡단이에요. 그러면 단점이나 유의사항 중에 뭐를 강조를 해야 될까요? 이게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 케이싱 하는 방법이 있고요. 베네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네, 어스 드릴 방법이 있고요.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이 있어요.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단점을 안고 있지만 얘는 보통 뭐 얘기해요? 공상현상. 케이싱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철근이 따라 올라와요. 그러니까 공상현상. 예. 얘는 또 뭘 얘기해요? 일수현상. 얘가 다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얘는 또 뭐예요? 수위가 저하가 돼요. 수위가 저하가 되면은 왜냐면 수압이 자체가 주변의 수압이나 공격 붕괴를 막는 건데 이 수위가 저하되면 허물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커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 하나 나와야 돼요. 왜냐면 사질 집안에서 일수 현상 잘 생기나요? 사질 집안에서는 잘 빠지겠죠. 아무래도 공급률이 크니까 일수 현상이 더 크겠죠. RCD 하면은 수위 저하 현상이 잘 생길까요? 사질 집안에서는 수위 저하도 생겨요. 근데 얘는 또 다른 게 뭐냐면 밑에서 쳐올라오는 복류수나 침투수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밑에서 허물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면 뭐냐면
사질 지반이라는 얘기를 해서 사질 지반에 대한 어떤 공학적인 특수성이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사질 지반 같은 경우에는 투수성이 크고 자립성이 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공격 붕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사질토의 공학적인 특수성, 사질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꺼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하천을 횡단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물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팠는데 대구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패낸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밑에서 쳐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허물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침투압이나 보일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복류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물이 수위가 저하가 돼서 빠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현장 타설 말뚝의 장단점 하면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올케이싱, 예, 우리 이제 얘기하는 어스드릴, 리버스 서큘레이션들이 돼가지고 각각 장단점 비교했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케이싱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나요? 이제 장점은 일단 빼고 예, 단점 한번 위주로 얘기해 보면, 자, 내려가는 게 뭐가 있다? 올케이싱은요, 예, 수직도. 올릴 때는 뭐요? 철근 공상. 자, 얘는 또 어떻게 된다? 일수현상. 또 밑에서 위에 올라가는 건요, 슬라임. 예, 얘는요, 수위 저하, 예, 또는 피압수. 이런 걸 얘기를 꺼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단점 위주로 쓰시고 시공시 주의사항을 써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내용을 쓰시면은, 자, 그러면 일수현상 빼고는 딴 거는 중요한 게 없느냐. 얘가 본 구조체가 수중 콘크리트 아니에요. 수중 콘크리트인데 아무래도 하천에다 치다 보니까 이 수중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 기준하고 재료 분리 저감 대책 이런 얘기도 중요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질토하고 하천 횡단에 대한 조건을 너무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얘기를 꺼내줘야지. 자, 만약에 여기서 슬라임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 사질토하고 어떤 그 하천에 대한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굉장히 큰가요? 그거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 아무래도 뭐예요? 아, 일수 현상을 강조한다. 뭐 수위 저하를 강조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미치는 영향 주는 요인. 예. 아까 강의를 하고 이제 여러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예, 제 환청이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종종 있으세요. 예, 이제 보면은 그런 얘기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압축 강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한번, 이거 대제목을 어떻게 잡을까요? 압축 강도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뭐냐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압축 강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영향 요인이네요. 미치는 영향 주는 요인. 관리 방안. 압축 강도가 큰 콘크리트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압축 강도가 큰 콘크리트가 고강도 콘크리트거든요. 고강도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큰 콘크리트가 고강도 콘크리트인데, 고강도 콘크리트의 문제점을 보면, 문제점이 이제 미치는 영향인데, 구조물의 압축 강도가 큰 콘크리트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굳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자, 고강도 콘크리트,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수화열에 대한 온도균열. 또요? 자기 수축. 이런 얘기 꺼낼 수 있고요. 굳은 콘크리트에서는요, AAR. 또요, 폭열. 이런 거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아무래도 문제점이라고 얘기한다면 품질 관리상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압축 강도가 큰 콘크리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압축 강도가 낮은 콘크리트는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강도가 떨어지고 수화열은 저감 효과는 있지만 강도나 내구성은 떨어질 거예요. 수밀성도 떨어지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압축 강도가 큰 콘크리트가 어떤 품질에 미치는 영향, 압축 강도가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고강도 콘크리트로 접근하시면 돼요. 영향 주는 요인은 이제 특성 요인으로 해서 하는데 재료, 설계, 배합, 시공, 재배실은 나와야겠죠. 재료, 설계, 배합, 시공 하는데 아무래도 재배실은 나와야 돼요. 최소한 재료는 압축 강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멘트 분말, 재료가 결성골체니까 결성골체하면 시멘트는 어떻게 한다? 분말도를 높인다. 예, 또요. 성능 개선제는 감수제 같은 거 쓴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예, 골재는 어떻게 해요?
골재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높여야 낮춰요? 높인다. 아무래도 굵은 골재가 많으면 강도가 크니까.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의 관리 방안은 여기서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써야죠. 수하열, 저감 대책, 자기 수축, 저감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제 재배식 문제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압축 강도라는 말을 갖고 말꼬리를 늘어져 볼까요? 어떤 얘기를 해요? 압축 강도 측정 방법. 압축 강도 측정 시, 미달 시, 불합격 시 대책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물을 딱 만들었는데 몰드를 떴는데 강도가 안 나온 거예요. 슈미트햄머를 몰드를 딱 했는데 깼는데 이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 부셔요? 어떻게 하죠? 이게 이제 맨 처음에 현장에서 이제 구조물을 하는데 여기 이제 CM 건설사업관리자가 이제 압축 강도 시험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구조물을 칠 때 몰드 3개 뜨잖아요. 최소한 대표 단면에서 3개 뜨고 하는데 강도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때려 부셔요? 때려 부시는 경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때려 부시는 거는 그건 진짜 그건 미친 짓이고요. 보강을 하겠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재시험을 하죠. 재시험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죠. 어떻게 하냐면 얘는 몰드로 뜬 거니까 실제적으로 실제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강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위치에다가 슈미트 해머도 하고 비파괴 시험도 하고 파괴적 시험을 해서 재시험을 해요. 네, 했다. 근데 또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요? 안 깬다니까요. 보강 조치하고요. 일단 공사 중지하고 보강 조치하고요. 추후에 재발 방지 계획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압축 강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주는 요인, 관리 방안도 쓸 수 있고요. 뭐요? 압축 강도 측정 방법, 압축 강도에 대한 미달 시의 현장 대책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겠죠. 맞나요? 예,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요. 압축 강도가 큰 콘크리트가 뭐냐? 고강도 콘크리트 문제점 대책 쓰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험 문제예요. 원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문제보다 이거를 어떤 현장에서 이게 이제 그 유연성을 가지고 답안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런 문제가 더 바람직하죠. 딱 보면은 압축 강도 큰 콘크리트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느냐가 핵심이니까 고강도 콘크리트 관리 방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2-5번 요거 우리 문제 풀었죠. 예, 요거는 3가지로 간다고 했어요. 자, 댐의 기초 처리.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럼 다음에 뭐 나올까요? 유수전환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유수전환이라는 거는 물의 키워드니까 물이 가장 홍수기가 높을 때가 8월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수전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커요. 근데 보통 기초 처리 나오고 유수전환 바로 나온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굳이 공부하자면 뭐 한다? 유수전환 방법은 준비를 하셔야죠. 자, 일단은 그 문제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처리 공법의 공법하고 선정식 고려사항. 기초처리 공법 종류, 선정식 고려사항. 자, 이거 기초처리 공법은 크게 3가지로 한다고 했어요. 뭐요? 기초 집안 처리를 하고, 기초 처리 그라우팅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부분에서 기타 공법이 있다. 얘 6가지 있다고 했죠. 예. 뭐 커튼 그라우팅, 컨solidation 그라우팅, 예, 그 다음에 블랭킷 그라우팅, 예, 그 다음에 뭐 림 그라우팅 어쩌고저쩌고 슬래시 그라우팅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2개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정식 고려사항은 그냥 집안 조건, 시공 조건, 구조물 조건, 환경 조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를 써야 돼요. 집안 조건에 어떤 조건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토사의 깊이, 암질, 풍암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수밀성 여부 또는 뭐요? 강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라우팅 범위를 어디까지 그라우팅을 할 건가가 중요한 거니까 지질은 어느 지방까지 그라우팅을 해야 되냐 하는 지질에 대한 범위까지도 얘기를 꺼내셔야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이게 질문 요지니까. 시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얘를 우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주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거꾸로 올라오면서 주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날 건지 그런 시공성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해봐야 돼요. 시험 주입 후.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항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내용을 여기다 살짝 몰라요? 전문 용어를 넣어야 돼요. 뭐 루전 테스트를 한다, 뭘 한다, 뭐 예를 들면 CL급 이상의 어떤 그라우팅을 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이제 내용을 끊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분류는 했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키워드는 강조가 돼야 돼요?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본 강의 할 때 안반이라는 거나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굉장히 강한데 인장에는 취약하다. 그래서 그라우팅 할 때 약간만 압력을 살짝만 높여도 얘가 깨지거든요. 째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압화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압화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내고요. 주입업, 주입량 관리는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수압화재라는 대제목을 쓰셨나요? 예, 그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크롬 유가를 썼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잘 볼게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차별화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에서 물어본 거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그라우팅에 대한 환경성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다. 아니면 그라우팅에 대한 요구 조건이라고 나왔다. 재료의 요구 조건이라고 나왔다고 하면 거기 환경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크롬 유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초 처리공법에 대한 선정시 고려사항이라고 한다면 크롬 유가 얘기를 꺼낸다.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오염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 하면 이게 좀 가까운가요? 뭔가요? 좀 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은 차별화는 접어두는 게 나아요. 이것 말고 쓸 얘기가 워낙 많거든요. 수압화재 같은 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유튜브를 보거든요. 왜 보냐면 저보다 좋은 얘기를 하면 저도 벤치마킹을 해야죠. 제가 뭘 잘났다고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요. 좋은 얘기를 하면 야 맞다. 왜 나는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봅니다. 저도 자료란 자료는 다 누락 안 하고요. 제가 무슨 뭐 잘나지도 않았으니까 남 하는 걸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가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차별화가 합격의 생명이다. 아니라니까요. 차별화는 독이에요. 독. 차별화 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를 강조한다는 건 실무하고는 떠날 수가 없어요. 실무상에서 크롬 유가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나요? 그래서 크롬 유가 썼는데 이번에 차별화로 붙게 생겼네요. 아니라니까요. 떨어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맛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뭘 하냐면 기본에 충실하고 실무에서 생각을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보신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S 공법 가볼까요? 자, MSS 공법 보시면 작업 수립 단계. 자, 이제 작업 수립 단계.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했냐면 설치 작업 시 단계별 조치사항. 설치 작업 시 단계별 주의사항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시공 중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시공 중 얘기예요? 시공 전 얘기예요? 이 둘 다가 이게 보니까 작업 수립 단계라면 작업 계획 수립하는 건데 작업 계획 수립을 하는 건데 이거 시공 전 아니고요. 시공 중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설치 작업이라면 이 가시설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본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작업 준비공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작업 수립 단계라고 하면 한번 보면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작업 계획이라고 이제 계획이라는 얘기를 넣으면은 조금 더 어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괜찮을 거, 좀 편해질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시공시 주의사항에서 작업 전 준비공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부터 해야 된다. 자, 제일 처음에 저 대형 얘가 이제 우리 본서에 보시면 이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 이제 교자 장치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얘를 브라켓을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이게 브라켓이 이렇게 달려 있고 브라켓 지지 구조물이 달려 있고 여기다가 뭘 하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를 달아놓죠. 보. 이게 보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보가 있으면 여기 보가 있으면 이 밑에 뭐가 있냐면 굴러갈 수 있는 여기 이제 유압잭이 있고 여기 유압잭으로 올려야 되고 여기 이동식 대차 롤러 같은 게 이제 달려 있죠. 잭하고 롤러가 있고 이렇게 잭하고 롤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가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지나가고요. 그 밑에 이제 판때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프레임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호이스트 있고 여기 차광막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동식 대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기 이제 슬래브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슬래브가 들어간다면 이동식 거푸집을 이 안에다가 슬래브가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거푸집을 이렇게 대겠죠. 교자 장치가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브라켓 설치해야 되고 잭 설치해야 되고 이게 롤러 설치해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보 설치해야 되고 거기 위에다가 판때기 강판 설치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거푸집 설치하고 프레임 올리고 이 차양막 설치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작업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 먼저 이걸 설치하기 전에 작업 계획부터 수립한다. 자 어떻게 해요? 먼저 저거를 끌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작업 경로, 이동 경로요.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로 실던 뭐 하던 작업에 대한 이동 경로부터 해야 돼요. 이거 작업 계획을 하면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제작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조립을 해야 되니까 제작장의 위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해요? 이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인양하는 인양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돼요. 즉 이건 뭐냐면 계획과 검토예요. 경로, 제작장, 장비 설비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냥 막 올리는 거 아니니까. 크레인을 한 대 쓸 건지 두 대로 해서 양쪽으로 올릴 건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치 작업이라면은 이제 이 설치를 순서대로 보면 브라켓 설치하고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내용을 볼 때 이거는 시공시 주의사항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공 전에 준비공 얘기 쓰라는 거예요? 준비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보시면은 시공시 주의사항 하면은 뭐 타설하고 양생하고 하면 이건 벌써 물 건너간 거고요. 여기 이제 내용 가만히 읽어보시면 작업 수립 단계라고 하면은 작업 계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설치 작업 시라고 한다면은 설치한 다음에 타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치, 얘를 그 가설 구조물을 어떻게 생겨먹은 거를 설치하는 그 단계별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작업 수립 단계에서는 뭐 얘기한다? 경로, 또는 작업장, 또는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전도 안전 검토, 충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치 작업 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 구조물의 내용을 이 설비에 대한 부분을 구조를 그려 놓으신 다음에 밑에서부터 브라켓 설치, 요거 설치, 보 설치, 뭐 하부 프레임 설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여기에는 뭐 부속 시설이 있어서 호이스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다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차양막 같은 것도 설치돼 있고, 여기 이제 이동식 거푸집 같은 것도 설치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 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식 거푸집이 작아요? 커요? 상당히 커요. 그게 한 경관마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관 스팬 바이 스팬, 즉 한 경관에서 타설하고 얘가 쭉 가서 한 경관에서 타설하다 보니까 워낙 육중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설에 대한 위험성이에요. 근데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뭐 설계 안전성 검토니 구조 안전성 확인이니 이런 부분을 내용을 볼 때 거기에 이동 구조물, 즉 동력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가설 구조물에 대한 안전 검토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얘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냐하면 얘는 작업 수립 단계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직방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시공시에 대한 직접 이거를 타설하고 하기 전에 먼저 계획 수립하고 가시설 설치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답안을 쓰실 때 시공 중요의 주의사항은 잘 쓰는데 작업 전 단계에 대한 내용은 잘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대형 구조물 같은 경우는 먼저 와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요거 작업 전 준비 단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쓰시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한 번 더 낼 거예요 아마. 대형 가시설 쓰는 거를 또 문제를 낼 거예요. ILM을 했던 FCM을 했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그걸 쓰고 싶으면 저라면 뭘 내냐면 슬립폼 낼 거예요. 슬립폼도 동력이동 가시설물 맞나요?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낼 거예요. 저라면 교각도 ILM하고 FCM 내기는 좀 괴롭잖아요. 똑같은 거 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치 할 일 없는 사람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탑 저 얘기를 할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내겠어요. 고교각 또는 주탑 가설할 때 이동식 우리가 얘기하는 동력을 이용한
거푸집 할 때 이런 얘기를 꺼낸 거죠. 작업 수립 단계 또는 설치 작업 시에 주의사항을 쓰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얘기다. 뭐가 나올 것 같다고요? 슬립폼. 자, 그 정도로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라는 걸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게 나오는 게 뻔해요. 어떤 부분에서 나올 건가 하는 거고요. 그 연장성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계열의 문제를 계속 내기는 아무래도 그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낼 거는 교량에서 낸다면 뭐예요? 동바리 가시설 얘기를 꺼내겠죠. 즉 FSM 공법이요. 풀 스테이징 메소드요. FSM 공법. 즉 거푸집 동바리를 이용한 교량 가설할 때 문제점과 대책을 쓰라면은 이것도 그 얘기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고 ILM이나 FCM 쪽은 나올 확률이 좀 적어졌어요. 얘가 MSS가 나오니까 그게 좀 적어졌고 FSM 쪽이 더 가까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안전 난간. 이거는 안 했어요, 우리. 근데 이게 시험 문제 한 번은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예. 이런 거 내면 좀 치사한 거죠. 이게 부대공인가요? 본 구조물인가요? 부대공이에요. 자, 우리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작업 통로라는 게 있거든요. 통로, 사람이 이제 근로자나 이게 일을 할 때 가시설물이 있잖아요. 통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각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30도고요. 60도고요. 90도예요. 얘는 0도고 369, 369.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 경, 계, 사, 승이요. 수, 경, 계, 사, 승. 이거 안전가면은 배울 거예요. 저 이러다가 안전기술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문제를 내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수평 통로는 0도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가 있어요. 경사로는 0도에서 30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평 통로는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게 안전단관 있고 이거 수평 통로. 얘는 답단이 없는, 즉 우리가 얘기하면 계단에 설치되지 않은 경사로예요. 경사로의 한계 높이가 얼마예요? 각도가 30도예요. 그거 넘어가면은 위험해. 답단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얘가 반으로 뚝 잘라서 15도 미만은 그 미끄럼 방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15도 이상 넘어가면은 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를 해야 돼요, 거기다. 일단은 뭐 그렇다. 자, 이거 헷갈리니까 일단 빼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설 계단이에요. 가설 계단.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이렇게 설치면 이게 답단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즉 이렇게 계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단이 없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 이제 발판이 있으면 이렇게 가설, 여기 이제 난간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 기어 올라가는 거고 얘는 답단, 즉 밟고 올라가는 거죠. 얘는 60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다리로 기어가는 거예요. 사다리는 60도에서 90도까지 하는데 이게 사다리 하고요. 얘는 뭐냐면 승강로, 철골 같은 데 있죠. 철골 위에서 이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외우냐면 수, 경계, 사승 이렇게 외워요. 수, 경계, 사승. 그러면 이 안전난간, 여기서 이제 표준 안전난간은 어디까지 붙을까요? 수평통로 붙고요. 경사로도 붙어요. 가설 계단도 붙겠죠. 이거 계단. 사다리 난간 붙어요, 안 붙어요? 이건 못 붙여요. 사다리에다 난간을 어떻게, 사다리 한번 보세요. 난간 달려있나? 이동식 사다리 한번 보세요. 난간 달려있나요? 물론 수직으로 돼서 원형 난간이 달린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웬만한 이동식 사다리 안 달려있다. 얘도 안 달려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보통 뭐예요? 예, 거기 얘기하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다. 자, 그러면 안전난간은 어떻게 생겼는지 수평통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 밑에 발판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발판을 이렇게 그린다. 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이제 그리지 마세요. 안전 문제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이제 기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외우게 되니까 좀 괴롭기는 한데 이거 시험 문제 자주는 안 나와요. 그죠?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3년 넘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또 내면은 욕 먹겠죠? 왜 안전에서 이렇게 많이 내느냐?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난간이 상부 난간이 있고요. 이제 난간을 보시면 난간이 상부 난간이 있고 중간 난간이 있어요. 자, 상부 난간, 중간 난간. 이게 이제 작업 발판.
여러분들께서 그 하신 거 뭐 흑마기 가시설을 하던 아니면은 가시설하면 여기 이제 점검 통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나무로 된 작업 발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폭목이라고 해서 여기 10cm만큼 올려가지고 이 폭목을 해서 이 발끝마기판이라고 하잖아요. 공구 같은 거 떨어지지 말고 뭐 떨어지지 말게 폭목이 있어요. 폭목. 그다음에 이제 얘가 가로질러가 여기 이제 장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장선이 이렇게 해서 밑에서 그 작업 발판을 받치고 있는 거죠. 장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뭐냐면 상부 난간과 중간 난간은 얘는 얼마냐면 45에서 60cm, 얘는 90에서 120cm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 허리 높이 위에 있어야 이게 안 자빠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만 걸면은 밑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온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폭목은 몇 cm요? 10cm. 그래야 이제 안 나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은 얼마마다 해요? 2m 해요. 이 기둥은 2m 하고요. 이 기둥의 하중은 얼마 견뎌야 돼요? 100kg 폴스요. 즉, 우리가 이제 100kg은 무게 단위고요. 여기다 이제 중력 가속도 해가지고 100kg 폴스 하면 이제 하중 단위죠. 100kg이에요. 왜 그래요? 100kg 사람이 한번 쳐가지고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외운다고요? 예. 여기 하중에 대한 하중 기준은 얼마요? 400kg 폴스요. 4명 있어도 버텨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안전 방망을 해가지고 추락 어떤 낙하물이 방지가 돼야 되고요. 여기 위험 방지 시에 어떤 표지판 같은 것도 붙여야 되고요. 또 이게 어두우면 안 되니까 조명 시설도 해야 돼요. 뭐 75룩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겹쳐야 되잖아요. 이 겹친 길이 얼마요? 최소 20cm. 하나씩 10cm 정도는 빠져야 돼요. 이 송판의 두께는요? 3.5cm. 아니,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느냐? 안 외워도 돼요. 이 모식도 비슷하게만 그리면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두께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되고 얘가 너무 짧으면 홀라당 빠지니까 이 길이는 겹친 길이는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표준 안전 난간을 구조하면은 뭐가 있는지 기둥이 있고 상부 난간, 하부 난간 있고 작업 발판이 있고 뭐 장선이 있고 이 얘기 쓰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관리 시 주의사항 이게 뭐가 위험하죠? 일단 이 작업 통로에다가 자재를 올려놔요. 자재를 올려놓으면 사람이 가다가 자빠지거든요. 자빠지면 괜찮은데 그 자재를 타고 올라가다가 옆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재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금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흙막이 같은 데 보면 양쪽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굉장히 어두워요. 그럼 조명도 해야 되나요? 조명. 그 다음에 흙막이 같은 데 가시설 맨 위에다가 그 1단 버팀목 그 위에다가 이제 걸어 놓잖아요. 그럼 그 위에 상하수도 시설물이 막 지나가거든요. 그럼 가다가 부딪혀요. 그럼 그거 위험 표시 같은 거 붙여야 되나요? 거기다가 뭐 스티로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머리 부딪히면 안 아프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리 시 주의사항이에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안전관리가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현장에 대한 이제 우리 이제 조직을 보면 산안법상의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사업주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 현장 소장이 있죠. 현장 소장을 여기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고 부르죠. 예, 관리 책임자가 소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감독자가 있어요. 관리 감독자가 예를 들면 뭐 하청 같은 데면은 반장이 되겠고 원청 같으면은 공사 팀장이 될 거예요. 자, 관리 감독자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 자,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안전관리자는 어디 붙어 있냐면 어디 붙어 있어요? 얘랑 여기 사이에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안전관리자가 뭐 하냐면 이게 보조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지 여기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지시라고 지도를 하지 이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직 체계가 뭐냐면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다 해요? 아니면 안전관리를 누가 해요? 원래 법상에서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를 해야 안 해요? 지도나 조언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한테 다 맡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안전에 대한 문제를 내면 착각들을 하는 게 안전기술사나 안전관리자나 안전기사들이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건 누구 업무다? 소장하고 공사팀장 업무라는 얘기예요.
공사팀장이 예를 들면 관리감독자, 반장, 하청이면 반장, 원청이면 그 팀장이 되겠는데 시공 그 팀장이 되겠는데 이 사람이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안전 말씀을 왜 안 써 하고 이 사람이 직접 혼내는 거지 안전관리자가 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관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쓰더라. 야, 거기 쓰게 해야지. 법상에 이렇게 돼 있다. 걸리면 어떡하려고 얘기해주는 조언자 입장이지 이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직제상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를 왜 낼까요? 이거 누구 업무라고요? 이거 시공 업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영역을 확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공부한 다음에 안전으로 가면은 야 이거 안전 금방 따겠다. 예, 거기까지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안전난간에 대한 부분은 시험 문제 이번에 이제 나온 꼴을 딱 보세요. 안전난간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가설시설물 많이 나왔죠.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올 확률은 적어요. 이번에 매를 엄청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안전에 대한 얘기는 그 얘기는 꺼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이 얘기를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현장에서 안전관리는 누가 하는 거다? 시공팀에서 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전관리 시험을 본다. 건설안전기술사를 시험을 본다 하면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서 뭐 안전관리자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안전관리자의 업무, 뭐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쓴다 이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현장에서. 원래는 조직상에서는 그 사람이 현장에 근로자랑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적하고 그 사람이 모든 걸 하고 안전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지도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즉 소장하고 시공팀장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거기서도 써줘야 돼요. 맞나요? 그걸 써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앞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도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안전난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적어요. 한 3년 있다가 하나 나올걸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가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살아있어요. 특히 거푸집 동발이 얘기하는 FSM 공법이나 이런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안전관리 또는 뭐 안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 우리한테서. 우리 자주 나오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세요. 안전팀의 안전팀장 빼고는 전부 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더라. 근데 원래 조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안전을 지적하고 안전을 조치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예전에 제 다니는 현장에서 이러더라고요. 개구부 뚜껑 열리니까 뭐예요? 안전팀장 오라고 하더니 거기를 닦다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잘리고 싶냐고 뭐 하고. 그러면 그거 안 되죠. 잘리는 건 자기가 잘려야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보통 계약직이 많아요. 그리고 그보다 위를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 정직원들인 어떤 시공팀장이나 공무팀장이나 소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는 제대로 이게 지도가 되나요? 그 기술적인 조언이나 이런 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정규직화하는 것도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리한테 자꾸 넘어오느냐? 그건 뭐예요? 우리 업무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험 문제 안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현장에서의 그 문제점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소장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이고 관리 감독자 즉 팀장이나 아니면 하청 같은 작은 규모 소규모에서는 이게 이제 반장이 되겠지만 이런 분들의 직접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업무를 다 전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꺼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직제상을 해놓고 이렇게 빼놨잖아요. 이 사람은 한 달에 건너 있다고요. 자,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표준 안전난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뭐라고요? FSM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거푸집 동발이 공법, 교량에서의 거푸집 동발을 이용한 공법 적용 시에 뭐 안전관리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예, 그 정도로만 가시겠습니다. 난간보다는 아무래도 거푸집 동발이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2.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또 쉬었다 할까요? 예, 지금부터 15분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5분 쉬겠습니다.